네, 들으신 것처럼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일단은 무산이 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서류 심사로 진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일을 잡을지 오늘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 변호사님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예. 영장 심사 하루 전에 이게 갑자기 또 연기가 지금 된 것 같은데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거는 서류만 보지 말고 예. 판사가 직접 그 영장에 청구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그래 그 영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 형적 심사가 아닌 실질 심사 또는 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불리죠. 1997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본인이 나 거기 안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예. 안 나가지만 실질 심사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변호인이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검찰에는 변호인도 안 나가겠다. 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편 법원에는 변호인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양쪽에 낸 그 주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법원이 왜 이게 다르냐? 그 다시 한번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좀 이걸 확인을 해 보니 변호인 측에서는 만약 구인장을 발부한다면 예. 변호인도 안 나가고 구인장을 발부 안 한다면 변호인들은 나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구인장은 뭔가 하면 이제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만나서 물어보려면 사람이 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사람을 판사 앞에까지 데려오는 거. 그게 구인영장이거든요. 구인 끌어온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구인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판사님한테 신문 안 받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네. 끌고 와서 강제적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선 뭐 서울구치소건, 검찰청사건 거기다가 사람을 붙들어 둘 수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구인장이 발부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자기 집에 있든지 어디가 있지 그래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구인장이 발부되는 건 곤란하다. 그래서 구인장 발부 안 되면 변호인이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사실 그 검찰 얘기에 의하면 변호인도 안 나오겠다 하니 구인장 집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반납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 이제 이 담당 그 영장 담당하는 그 판사님으로서는 다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면 되거든요. 다시 발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서울구치소에 우선 임시 붙들어두든지 아니면 네. 검찰청사에 붙들어두든지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검사와 변호인만 온 가운데 네. 서로 주장을 하도록 해서 그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서면 심사 기왕 뭐 어차피 뭐 검찰이나 변호인들 의견을 냈을 테니 서류 심사만 하든지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오늘 중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 변호인단이 왜 이렇게 구인장에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착을 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배경 설명은 어떤 언론에서는 뭐 일종의 실수다. 예. 실수에 의한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사 출신 변호사분과 판사 출신 변호사분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그 뭐 미스매치, 소통의 부재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검찰에는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법원에 또 딴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고의성이 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느 일정 정도의 전략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치투쟁으로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다 이건 법리투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내부에서는 분명히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직 확실한 부분은 아직 정리는 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법리적인 부분에서의 다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예. 그렇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그 소통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성격적인 특징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많은 걸 결정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변호사분들과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사실은 이례적이고 좀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판사님께서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밀었을 텐데 본인한테 좋은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추정을 해봅니다. 피의자 신문이라는 건 사실은 영장의 중에는 본인의 권리를 위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면 검사님이 조사를 해서 증거를 붙여 날 구속한다고 하니 판사님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직접 물어보고 이런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당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맞습니까? 증거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어떠냐?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피의자는 판사에게 하소연하고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또는 제가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증거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대면해서 본인의 억울함과 그런 것을 하소연하는 자리인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저 영장 담당 재판부도 다시 뭐 구인장을 발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데려와서 한다기보다는 결국 검사와 변호인만 모인 가운데 서로 주장을 하게 하고 예. 법리적 사실에 관한 서로 논쟁을 하게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이 사실 가장 큰 관심은 뭐 실질 심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보다 구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인데 예. 네. 영장 실질 심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는 게 구속과 좀 현실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나가면 불리하죠. 예. 왜 그런가 하면 가서 좀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예. 뭐 안 나오고 버티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뭐 주어진 증거만 보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불리한데 또 때로는 이 피의자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런 걱정이 든다면 변호인들이 차라리 가지 말자 그러는데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 가보자. 판사님한테 좀 하소연을 해보자.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출석 안 하겠다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법원에서 구속 여부에 대해서 서류 심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좀 고심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그냥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안이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거는 새로 신문기를 정해갖고 그때 또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신지 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안 나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고 두 번째 부분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변호인과만 검찰만 해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또 변호인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부분은 세 번째 안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서류만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뭐 어쨌든 본인께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부인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출석하셔서 변호사분들이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주장이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사실 불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꼭 이명박 대통령한테 불리할 수만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류만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검사와 변호인 불러봐야 어차피 검사는 천 쪽짜리 의견서 냈거든요. 그럼 거기에 상해서 변호인 측도 냈을 걸로 보이고 거기다가 열심히 보면 되지 그걸 또 와서 말로 할 것까지 필요 없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그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지금 10시를 좀 넘는 시간인데 오늘 밤 늦게는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구속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속이 영장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대 재판을 받을 것이고 혹시 뭐 검찰이 재청구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구속이 된다 그러면 지금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상의 문제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서울구치소보다는 서울 동부구치소, 동부구치소 새로 지었고 남부구치소 좋아요. 외에 동부구치소. 그쪽으로 이제 수감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변호인들은 이거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일주일에 뭐 나흘씩 하는 거 그거 못한다. 또 6개월 지나서 연장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영장 발부하려고 하면 그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전체적인 얘기는 뭔가 하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죠. 구속이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부구치소 자체는 그 아랫사람들이 힘듭니다. 대통령 두 분이 계시냐면 만약에 서울시에 계시면은 얼마나 많이 경호도 해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신경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 많이 작용했을 겁니다. 동부구치소로 간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차량이 이제 호송 차량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면 자택으로 가서 자택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자택에 있는 분을 그 구치소 직원들이 이렇게 호송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원래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집행은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경찰관리가 경찰도 있지만 검찰청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집행해라 그러면 그 검찰청 직원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보이고 예. 자 지금부터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시고 가는 거죠. 안 가겠다 그래도 소용이 없고 끌고 가는 거죠. 집 앞에까지 차량에 가서. 그렇죠. 본인을 직접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청의 직원들이 그 영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참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림이 참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봉고차라고 하죠. 네. 승합차인데 대통령의 예우도 있으니까 승용차 차량으로 바깥이 좀 가려진 쪽으로 모시고 네.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심정적으로 국민들이 참 많이 좀 절망하시겠죠. 두 분이나 지금 구치소에 모신다는 게 사실은 이게 참 역사상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좀 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를 두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장 내용이 예. 어디서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지금 전문이 다 공개가 되면서 혐의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못 본것 일반적으로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이 이렇게 공개된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예. 더더군다나 검찰 쪽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볼만한 사람은 다 보고 있거든요. 전문 그대로 예. 207쪽짜리가 그대로 지금 공개가 됐는데 결국 아마 그런 이야기겠죠.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국민 여러분 보세요. 이런 황당한 걸로 나를 잡아놓겠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아마 그런 저항의 표시로 보이는데 이제 과연 그것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이겠죠. 어차피 재판이라는 거는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내지 변호인과의 치열한 다툼이니까 예. 아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그 범죄 사실을 그대로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사실 이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월 280만 원씩 다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검찰이 이 내용을 포착했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전에는 왜 이 내용을 몰랐나 이걸 사실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그리고 이제 지분 숨기기 같은 거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 이 하는 수사가 그 일상 생활비를 찾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마트에 가서 카드를 썼다. 그 카드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부인이다. 그럼 그 사람이 사실은 실소유주인 거죠. 그런 식으로 수사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그건 이제 뭐 어쨌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놓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됐으면 사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아, 요것은 어떤 법인카드를 몇 년을 통해서 꾸준히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게 주인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거. 주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걸 안 했다는 거 하는 거니까 사실은 소유주라는 역추적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미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검찰, 뭐 특검도 나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혀 문제가 없다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뒤져보니까 너무 많은 혐의들이 물론 아직까지 유죄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나온 건 검찰 측도 분명히 좀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이. 사실 뭐 다스가 누구 거냐는 거는 지금 말씀대로 2007년대 경선 때 나왔고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검찰이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런 거를 수사를 했더라면 네. 이미 그때 10년 전에 이미 밝혀졌을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뭐 검찰이 이제 그 비난을 받는 이유는 조사하다가 지금 뭐 이명박 그 후보가 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충 흐지부지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면 다스 누구 거냐 좀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네. BBK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뭐 미국에서 뭐 제표도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도 못 밝혔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뭐 그 당시 수사한 거에 더해서 했으니까 지금 알아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밝혀졌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참 국가적인 망신도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검찰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뇌물 관련해서는요. 사실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공적으로도 그렇고 민간 자금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쪽에 이제 범죄 사실을 보게 되면 이런 범죄 교과서가 아닌가라는 참으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의 자금을 어떻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요구형 뇌물이라는 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통과비료 형태로 끼워서 넣고서 이제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온갖 가지 방법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구한 뇌물도 있고, 아니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하청 주는 과정에서 부풀려 갖고 그것을 일종의 착복한 부분 예. 연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인 현대건설과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본인의 싱크탱크였던 그곳에서 일종의 매간매직이라는 얘기도 심하게는 그런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종의 돈을 싸고 들고 갔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물론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참 난감합니다, 이거. 그 뇌물에 대해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지금 한 110억 중에서 예. 삼성이 이제 다스의 미국 소송하는데 한 60억 정도 60억. 대줬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스는 내 거 아니다. 그렇게 그건 뭐 되면 나하고 상관없는. 실제로 예. 아니라면 자기가 관계 없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뇌물로 된 거에 대해서는 그건 대선 때 예. 정치 자금으로 준 것이다. 그리고 정치 자금은 내가 아닌 이상득 전 의원이 관리를 한 것이다. 예. 그런데 그 정치자금법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 따라서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검찰 측에서는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미리 뇌물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돈 준 거 보면 다 대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같은 예. 경우는 뭐 금융위원장이나 뭐 산업은행 네. 총재나 뭐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나타나고 이러니까 대가 관계가 있는 거니까 정치 자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유무죄를 떠나서 이 전직 대통령의 이런 혐의가 지금 수면 위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히려 낫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이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분명히 가장 도덕적인 정권이라고 누차 말씀하셨고, 예. 본인은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나오는 얘기는 이것이 범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부당한 행위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법을 한 것을 본인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의 주장대로라고 주장대로는 하면 하더라. 그 자체도 사실 문제죠. 그럼 본인이 무능했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근데 그 액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교하실 때 예. 그런 뭐 절망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단순 비교는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성격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좀 약간 국정을 좀 끌고 나가기 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최순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닌가. 실제로 뇌물들도 대부분 최순실에게 갔거든요. 예. 뭐 말을 사주다든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말 맞다는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전부 이 경제적 이익이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예. 뭐 뇌물을 받았다든지 뭐 다스 관련해서 뭘 했든지 할 때 전부 자기가 기속되는 거고 자기가 직접 지휘하고 그렇게 한 예.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뭐 재판에서 밝혀봐야 되지만 예. 만약에 검찰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검찰 말대로 오히려 죄질이 더 나쁜 거 아니냐. 예. 뭐 이것이 국정농단은 아니지만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MB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지금 법원의 결정을 이해한다. 변호인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법원에 3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 MB 측의 입장 발표 좀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이 대신 준 거 그거는 다 쓴 내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뇌물이 안 된다. 그다음 나머지 대부분의 뇌물로 돼 있는 것은 대선 직전에 된 것이니까 정치 자금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국정원에서 돈 받은 건 그건 난 모르는 사실이다. 예. 밑에 그 직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주장을 할 거고요. 그냥 다스에서 이제 뭐 비자금 조성하고 뭐 조세 포탈 것도 다스는 내가 아니다. 내가 설립할 때 좀 도와주고 내가 현대건설 사장도 지냈으니까 예. 전문 경영이니까 형과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도움을 준 것이 내가 뭐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특히 그다음에 또 BBK에서 140억 다시 그 찾아온 것도 네. 그것도 지금은 직권남용으로 돼 있거든요. LA 초용사를 시켜가지고 예. 그 김경준 씨한테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서 반환을 받는. 140억 받았다. 그 얘기도 아니 다스가 투자한 건데 다스는 내 게 아니다. 예. 이거 나는 죄가 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왔는데 처음에 검찰에 출두를 했을 때 했던 이야기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는 불출석하고 지금의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 공방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국민 여론을 좀 움직여 볼까? 어떤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리적 예. 부분은 이미 의견서에 충분히 있는 거고 행동 자체.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필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제 부당하다. 지금 현 정권이 전 정권을 탄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무엇인가를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예. 거기에 이제 법리적인 부분은 당연히 의견서 갖고 거기에 그것이 옳든 틀르든 그러니까 그 법리가 맞든 틀리든가는 그 안에 있는 거고 액션을 부단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만 제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이 될 때 박 전 대통령과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지지자도 거의 뭐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자기 편이 거의 없는, 지금도 다 측근들이 진술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게 좀 상식적이라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꾸 여론에 좀 의식을 하는 듯한 행동, 이 부분이 좀 자꾸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격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네.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었고 예. 워낙 CEO로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에 상당히 큰 믿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것도 본인이 이제 하는 행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하셨다고 하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이제 운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충분히 지금의 상황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이 충분히 지금 행동을 뭐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현직에 있다가 지금 예. 탄핵으로 파면돼서 이제 구속되는 거였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그 이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흘러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점도 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국정농단 사건이 좀 많이 보이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박범석 그 재판관이 좀 많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저는 참 우려가 물론 되는 부분. 예. 이 박 부장 판사가 벌써 뭐 군법원을 거쳐서 예. 판사 생활을 18년이니까 상당히 유능하고 또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들 이제 뭐 얘기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 결론에 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그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을 해야죠. 그래야 네. 발전하죠. 그런데 특히 일부 정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 개인을 비판하고 심지어 뭐 신상털기까지 하는 네티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네. 판사들이 어떻게 그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어떤 결론이 나건 그 결론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되 그 결론을 내린 법관 개인에 대한 비판은 절대로 예. 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검찰은 지금 그 정치 공작 부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조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범죄 리스트에 주로 이제 다수 관련된 예. 횡령배임, 특활비 부분인 거고 그 다수 비밀 창고에서 나온 부분들이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민정수석실하고 국가정보원 보관 내용들에 대한 예. 부분이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특히 뭐 이제 문건 내에는 뭐 법원 내 판사들 동향이라든가 경찰청이 특히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이게 정보 형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국가 권력을 자신의 어떤 이 특정한 형태의 편가르기 이용했다는 건 분명히 지금 법원에서도 조윤선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난 것처럼 판결이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그중에 지금 제일 걸리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비판적인 연예인에 대한 일종의 뭐 뒷조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찌라시 같은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누구가 마약을 했다는 둥 하면서 그 연예인이 어떤 비판적인 정부의 비판적인 영향을 해갖고 그것을 흘림으로써 그 연예인을 일종의 입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악질입니다. 이거. 그렇죠. 질적으로 별로 안 좋은 상당히 범죄적인 사실인데 물론 이건 밝혀져야 됩니다.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관련 혐의가 늘어나면은 뭐 재판이 늘어나거나 구속 기간이 연장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좀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네. 모든 범죄 사실을 넣지는 않고 우선 구속에 필요한 것만 넣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추가 수사를 통해서 더 드러난 혐의를 이제 기소할 때 거기다 포함시키죠.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도 워낙에 혐의가 지금 많아가지고 관련자도 많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되고 나서 6개월 내에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기소 안 되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란 아주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가 굉장히 의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씨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영장을 다시 발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난 재판 안 나가겠다 그랬고 최순실 씨도 항의하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4번씩 막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사법제도상으로는 일주일에 4번씩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해 놨잖아요. 변호인 측은 거기에 반박하는 증거도 자꾸 못 주고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4번 하면 그럴 틈이 없어요. 변호인에게 좀 불리한.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냥 검찰이 주장을 그거 아니다. 그거 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몇 개월 동안에 걸쳐 다 만들어 놨는데 변호인 측은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때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일주일에 나흘하면 나흘 동안 계속 법정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그 반박하는 걸 만듭니까? 그런 점에서 일주일에 4번씩 돌아가는 건 굉장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기간이 원칙적으로 그 1심에서 구속기간 6개월이니까 그 기간 내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에 쫓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서로 힘을 합해서 진실을 밝히자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계속 미루고 멋주고 해버리면 또 이게 또 마냥 늘어질 위험도 있고 또 인권 문제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그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